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자원 구축론, 문화자원 생산과 소비 그 세 번째 시간 문화자원 생산, 자원의 조직에 관한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 문화자원을 구축한다는 과정에는 이게 하나하나 끊어진 작업이 아니라 전부 연속 작업이기 때문에 얘기들이 가끔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의 조직 얘기도 일단 생산 과정에서 수집하고 연구하고 수집하는 과정 속에 크게 묶여있기 때문에 따로 뗄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초점을 조직이라는 데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문화자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현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을 잡아내는 작업이고 그것이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낼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연구 범주를 정하고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공간이 되었던 사건이 되었던 인물이 되었던 어떤 현상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핀셋처럼 뽑아서 기본적으로는 그 맥락을 구성해냄으로써 전체 윤곽을 알아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다 했을 때 사진을 100장을 찍었다면 100장이 전부 다 유효한가라고 놓고 보면 처음 볼 때는 100장이 전부 다 보면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왜 찍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 그 중에서 퇴색되어지는 사진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왜 우리가 수학여행 가서 무엇을 했을까와 무엇에서 재미를 느꼈고 무엇이 즐거웠는지 그 수학여행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같이 만났던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해가면서 자기가 기억해내는 대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재구성한 것들이 결국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서 100개의 사진 중에서 몇 개의 사진만이 남겠죠. 그리고 이 남는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작업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수학여행 사진을 끄집어내서 어떤 것들이 이미 소실되어지고 어떤 것들은 남아있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갖고 수합하는 작업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수집되어지고 관리되어진 것들이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의미 부여를 위한 하나의 구조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상당히 자기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이 늘 얘기하듯이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라는 그 큰 명제에 가장 잘 맞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록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과거에 대한 해석을 얘기할 때 가장 힘든 대목이 뭐냐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한 얘기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기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증명할 만한 그 물증 자료도 별로 남지 않은 속에서 이제 사람의 기억 속에 전달되어진 것들을 나누거나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료들을 가지고 유추해내거나 그 현재 진행되는 결과로 나와 있는 사실을 전제해서 진행 과정에 그 속에서 해석하는 작업들이죠. 그 해석 속에는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얘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얘기하거나 또는 문화자원에 관계된 얘기를 할 때는 목적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간에 대한 얘기는 그 시간 속에서 다양한 목적을 설정한다든가 기왕에 우리가 연구와 수집을 들어갈 때는 그 목적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잡거나 아니면 목적을 좀 명확하게 몇 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하거나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의 조직이라는 행위도 여기에 연동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보통 문헌정보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직이라고 얘기하면 분류를 떠오릅니다. 목록은 그 분류에 따라 하나의 자기 메타데이터를 설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닥 목록의 개념보다는 분류의 개념이 상당히 강하고 인류학에서도 보면 그런 분류 개념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 인류학에서 말하거나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분류적 개념은 망라적인 얘기를 담고 있죠. 그 망라적이라는 얘기는 예서 어느 지역에 가서 주로 이제 원시 공간이겠죠. 또 오래 또 개방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아서 사회성이 별로 없거나 서로 교류가 없던 지역에 가서 탐구를 할 때 그걸 그냥 망라적으로 끄집어낸다는 생각에서 그 망라적인 기법을 쓰기도 하고 하면서 분류를 씁니다. 그 분류는 상당히 망라적인 값을 갖고 있죠. 근데 불행한 것은 데이터들을 망라적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들을 성격 규명을 하면 이렇게 한 매트릭스를 만들고 매트릭스에 전부 집어넣어서 그걸 구조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고 좋은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는 자원 하나하나를 그냥 수집하고 갖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 소위 컨텍스트를 우리가 보관하지 않으면,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그 있는 자원들은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우리가 임의로 그냥 그것을 엮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어 5개 정도를 쭉 던져주고 이 단어 5개로 문장을 만들어 봐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은 컨벤션으로 나오겠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말이 되는 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되는 조합이 그 현상이나 그 사건이나 그 공간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을 담고 있다 해서 그것이 일어났느냐? 라는 또 별개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합한 그 분류 개념 속에 갖고 있는 자원들의 조합은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건의 개연성이나 이런 것 속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사실을 설명하거나 사실을 100% 재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한다는 개념이 분류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맥락에서 다른 개념과 다른 시각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인 것이고, 그럼 어떻게 그걸 담아내지 했을 때 이 담아내는 것들이 아까 그런 망라적인 매트릭스 속에 자기 위치를 점에서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끈들, 자기 연결 끈끈한 고리들, 시간의 축도 있을 수 있고 공간의 축도 있을 수 있고 사건의 인과관계의 축도 있을 수 있고 인물의 서로 관계, 굉장히 다양한 끈들이 존재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고 얘기하면 소위 포인터 개념들이죠. 데이터들이 10개, 20개가 놓여있는데 10개, 20개가 각자 자기 포인트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나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니? 그럼 학교에서 내 조직, 학교라는 직장 속에서 내 조직의 관계 속에 내 포인터들이 있습니다. 내 위치적 포인트가 있고 내 포인터의 다음을 지휘하거나 지시하거나 또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에 따른 포인터가 여러 개가 작동하겠죠. 교육이라는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연구라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조직이라는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의사결정이라는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라는 관계 속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게 존재합니다. 그런 내가 또 집에 오면 집안에서도 나의 포인터들이 여러 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상위 개념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얘기, 내 자식에 대한 얘기, 내 처에 대한 얘기, 그 처가 집안에 대한 얘기, 우리 형제들에 대한 얘기, 이 관계가 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다 친구를 만나면 친구 속에서 내 포인트는 또 굉장히 다양한 또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어느 집단에다 분류를 해서 넣을래 하는 것 자체가 모호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멀타이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했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지도, 그 포인트, 아까 말한 포인트의 출발점, 어떤 포인트를 갖고 움직일래 했을 때 나에게 지시된 포인터의 성격이 뭐고 그 포인트 출발점이 뭐고 왜 그런 포인터가 존재했는지가 나오고 그 포인터가 나를 지시하는 순간 내가 그 다음 포인터는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가는 그 맥락 속에서 포인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맥락 속에 포인터가 하나 존재하면 이 포인터는 다른 것을 지시하는 이 포인터 자체가 자기 값을 갖고 있겠죠. 그 포인터가 나를 통해서 다른 포인터로 가는 것이고 누가 나에게 지칭해 온 포인터도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지시해서 나가는 포인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포인터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원을 조직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객체적인 자원 하나하나를 조직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포인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포인터가 지시하는 값이 무엇이고 그것이 다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포인터를 관리하는 작업, 쉽게 해서 컨텍스트를 엮어서 관리하는 작업과 출발점과 끝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현재 우리가 수집하고 연구한 분야의 출발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건 약간 인적인 정의겠죠. 그리고 확대돼서 나가는 쪽도 마찬가지로 가산적인, 미래적인, 예측적인 부분으로
남겨두는 거겠죠. 들어온 부분도 누군가 연결할 수 있는 값들을 갖고 있으면서, 소위 키 값을 갖고 있으면서, 누가 같은 키로 열고 들어오면 그 연결점을 이어줄 수 있고, 누가 또 후에 키를 열고 나가거나 저쪽에서 키를 요구하면 또 이어지는 접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오픈 엔트리 개념에서 들고 나온 값이 있고, 중간에 포인터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포인터가 유일하게 나를 지칭하거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값으로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그 매트릭스라는 구조 속에 2차나 3차원 공간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들어간 것들을 그 공간에 넣어두는 것 자체에 별 의미는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포인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포인터를 정의하는 것이 분류라는 개념보다는 포인터의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이 상당히 적절하다. 그래서 포인터의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설계하지?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문화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자원이라는 성격에서 듣고 보면, 아까 시간에 대한 얘기, 공간에 대한 얘기, 상황에 대한 얘기, 사건에 대한 얘기, 인물에 대한 얘기, 무슨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얘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요소군들을 쥐고 있고, 그 요소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죠. 내가 무대에 섰다면 그 무대 장치에 대한 얘기, 또는 무대가 왜 그렇게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얘기가 메타데이터 또는 포인터로 존재하고, 그 포인터 속에서 이제 내가 그 환경에 맞게끔 액팅, 활동하고 움직이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터로 계속 이어져서 움직이는 맥락, 포인터라는 게. 그럼 그것이 하나의 사건, 하나의 상황, 하나의 환경,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 하나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포인터를 딱 쥐고 당기면 그 포인터로 이어져 있는, 그래서 맥락적으로 관련되어진 것들이 쭈르르 불려나와지고, 불려나온 것이 포인터가 해석하는 방법과 포인터가 지칭하면서 주어진 환경적 얘기들로 전체 줄거리가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조직이라는 얘기를 연구나 수집과 떼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직된 것들을 결국은 활용하는 단계에서 설정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재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이 조직이라는 맥락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자원을 조직할 수 있다는, 제가 봤을 때 그 조직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재현과 구현, 활용,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하면 수집할 수 있는 방법론, 목적, 의도, 범주, 그런 거 전부 설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을 이렇게 좀 스태틱하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놓고 보고,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자기의 그 컨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계를 규명하느냐와, 그리고 그것을 미래의 활용이라든가 미래의 다른 자원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 포인터, 맥락 개념들을 어떻게 잡아내는가에 대한 얘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좀 창의적 예를 든다면 우리 인물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과거에, 이건 좀 허구적인 얘기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입장에서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놀던 얘기들, 그 얘기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어른이 된다면 다시 동문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는 관계에 대한 얘기들,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얘기들, 이런 건 몇 개의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면 상상력을 갖고 진행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동기들이 가졌던 관계들이 커서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과거는 더 안 바뀌죠. 과거에서 현재로 올 때, 소위 과거 시점에서 미래로 갈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불투명하고 부정확하고 또는 불분명한, 정의되지 않는 것으로 변해가는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의 개연성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미지의 세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친구들의 관계를 잘 규명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그들의 다른 관계들이 전부 정의되어 있다면, 요 다음 시간대에 왔을 때, 현재 시간대에 왔을 때 이 관계 설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그림들이 보다 더 명확할 수 있다. 왜?
그 성격의 성장 과정이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도정이 있고 그의 친구 관계들이 있고 다른 일 관계 속에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나 역시 그런 상태라면 둘이가 조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변화는 충분히 설명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소설화 시켜놓고 본다면 그런 현재의 상태를 잘 정의하고 현재의 관계를 잘 정해놓고 나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만 주면 됩니까? 공간을 준다든가 사건을 준다든가 이런 걸 주고 이 사건에 참여만 시키면 이 공간에 참여만 시키면 그들의 관계 속에서 스토리를 또 전개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한 시점에서 한 공간에서 한 사건에서 한 인물 속에서 끄집어내는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어떻게 구성할까, 그런 맥락의 포인트들을 어떻게 설계할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조직한다는 것은 자원 객체 하나하나에 대한 분류 개념이 아니라 자원이 처하고 있는 환경, 자원이 갖고 있는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을, 그러니까 무대를 설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질 것이고 그 무대를 어떤 뷰 포인트에서 쳐다보느냐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이 생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이 친구들의 관계가 그대로 이 환경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전개되어지는 얘기들을 잘 정의할 수 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고 조금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현재의 맥락들을 어떻게 하면 구현하고 어떻게 하면 재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구조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그 분류 얘기와 더불어 목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메타데이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메타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메타데이터가 문화자원, 자원 하나하나의 객체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아니라 자원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메타데이터. 전시를 얘기하자면 왜 이 두 작품이 이 전시 공간에 놓였지? 일단 두 작품을 설명하기 위한 그 백그라운드적 해석, 그 다음에 자원들이 연결될 때 이 흐름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전체 덩어리에 대한 해석, 그 속에 시간축도 들어갈 수 있고 인물축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공간축도 들어갈 수 있고 사건의 축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품이 그중에 뭐 100% 다 쓸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가 쓰여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성되어졌는가를 어떻게 스트레스홀더, 어떤 변화점, 변곡점들 속에서 변곡점을 하나의 단위로, 그 변곡점 속에 또 작은 변곡점들을 몇 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 속에서 변화들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전체를 설명하면 그게 하나의 함수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함수에 설명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설정해서 어느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흐름 하나하나에 대한 설정, 소위 방정식이 쭉쭉쭉쭉 만들어진 그 속에서 객체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객체 하나하나를 분류하거나 객체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크게 그냥 포괄적으로 환경이라고 얘기하죠. environment에 대한 얘기. 그 environment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사건도 있고 관계도 있고 특정 어떤 다른 인물끼리, 우리도 그 environment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 내가 environment가 되면 어떤 대상이 하나 존재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environment가 되면 그 environment의 환경에 관련된 내가 하나의 또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고 구조화시킴으로써 자원 전체에, 아니 자원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자원들 집단의 구현과 재현이 가능하다. 문화자원을 수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멩이 하나를 딱 수집해놨을 때 돌멩이 하나에게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지만 돌멩이 몇 개가 놓였고 이 몇 개가 놓인 것이 시간적으로 어떤 같은 시간 축 속에 존재한다든가 같은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놓여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 시대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활용되어졌는지에 대한 또 다른 자원들과의 관계를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걸고 들어가는 포인터를 만들어 들어가면 요 돌멩이라든가 이런 자원 몇 개가 그 시대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다. 물론 지금처럼
보다 더 명확한 사진들이 있거나 동영상이 있거나 음성 자원들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위 눈빛을 움직이는 서로 감정에 교감하고 있는 행동들조차도 우리가 그 미묘한 것들을 100%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수학여행 사진 100장을 찍었다고 해서 100장이 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구조와 틀 속에서 사진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이죠.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기도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이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집단이면 전국을 커버할 때 이 집단의 성격이 몇몇 위원들이 모여서 집단 성격을 규명하고 집단의 일들을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어떤 사람이 모여야 전체 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전체 집단의 이해를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선별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맥이죠.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모아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집단을 대변하면서 전체의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서로의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자기의 독립적인 자기 영역을 쥐고 있으면서 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혀 별개의 집단이 와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로의 그 성장을 위해서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뭐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그런 맥을 찾아낼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메타데이터 요소군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그 환경에 대한 우리는 충분히 자원 하나하나가 위치한 적값을 찍은 것이 결국 이 환경의 구조 속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 무대를 보면 몇 장 넘어가서 막이 바뀐다는 것은 변곡점이 크게 몇 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변곡점의 장이 바뀐다는 것은 그 변곡점에서 또 작은, 그러나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들이 있는 것이, 그게 연속된 것이 하나의 연극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마 영화처럼 또 비슷하게 할 겁니다. 슛을 하나 딱 쏘면은 이걸 얼만큼 긴 시간축을 잡는 것이고, 편집을 통해서 가더라도 어떤 흐름의 한 일관성 있는 유지와 그 관계를 어떤 점에 집어넣든 간에 이것이 전부 연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카트를 전부 수만 카트가 나왔더라도 수만 카트가 앞뒤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얘기 줄거리가 저 앞에 얘기 줄거리가 소위 전체 흐름이 컨텍스트가 맞아 들어갈 때 영화가 재밌는 것이고, 그 흐름의 소위 그 변곡점들을 기승전결이라든가 클라이맥스를 어떤 단계로 배열하고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에 대한 얘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들은 영화를 본 사람이 줄거리를 들어보면 그 영화 줄거리는 그 영화 내용과 똑같지만 영화를 본 것만큼 다이나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전개할 수 있는 거죠. 영화는 그 사실의 전개가 그 반전을 위해서, 저는 나중에 그 기대치를 위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설이 훨씬 재밌었다는 사람이 있고 영화가 훨씬 나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설과 영화가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대사가 나오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데 그 전개되는 순서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놓고 보느냐죠.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 가서 보더라도 영화와 연극의 차이는 뭐냐면, 영화는 어떤 자리에 앉아서 보더라도 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흐름을 보지만 연극은 내가 어떤 배우를 중점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연극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른 시각에서 다른 뷰포인트로 그 사람들의 관계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원의 조직의 기본은 그 컨텍스트를 읽어드리는 것이고 그 컨텍스트를 담아낼 수 있는, 소위 포인터 값들을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의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선점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자원들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정하는 작업. 즉, 그 환경이라는 큰 도메인을 하나 설정하고 도메인 속에 자원들의 관계값을, 상대적인 값들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하나의 자원군이 설명되어지고, 나중에 또 다른 작업을 할 때는 환경을 바꿔놓고 이 자원들이 또 다른 관계 구성을 갖겠죠. 아까처럼 내가 학교에서라는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다 집어넣었을 때 관계군과 이걸 환경을 딱 바꿔서 가족이라는 환경군으로 바꿔놓았을 때 내 위치 값들은 전혀 다르겠죠.
해석도 달라지는 것이고 표현도 달라지는 것이고 드러난 재현되어진 결과들도 다 다르다. 그것을 구현하고 재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문화자원을 수집하는 목적이고 그 구현과 재현 속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는 뷰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원을 수집, 그러니까 연구, 수집해서 조직, 어디까지 생산으로 보니까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활용 단계 갔을 때는 전시를 한다든가 그걸 2차, 3차 자원, 아까 말한 어떤 개연성 속에서 새로운 해석과 조합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면 기본은 그 조직할 때까지 현재의 사실들을 그대로 끄집어내다 조직하는데 이것을 사실 그 환경을 무시한 채 분류하듯이 매트릭스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자체를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헌정박하는 친구들이 또 기록을 하는 친구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들은 자원 하나하나에 대한 분류, 조직에 대한 고민들을 했지만 실은 그 환경에 대한 구조화가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그 행정문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원을 잘 조직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 왜 그 말이 나오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 환경 자체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명령 체계, 업무 체계, 이게 이미 구조화 되어 있고 그 환경이 이미 딱 잡혀 있고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문서 하나하나만 쳐다보고도 뭐가 되냐? 설명이 되어질 수 있고 관계를 이해를 해갈 수 있어요. 왜? 구조가 이미 이해하고 있어.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활 기록으로 넘어가지고 문화자원 쪽으로 넘어가지기 시작하면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또는 전혀 환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원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얘기가 전제될 필요가 있고 환경에 대한 얘기가 구조화되어지고 이 속에 상대적으로 자원들이 위치를 해야 비로소 그 자원들의 관계와 의미가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술작품 하나 보고도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살아온 과정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 사람 화풍에 대한 얘기, 그 사람의 인물, 다른 친구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으로 딱 잡혀 있고 그러니까 그 화가들의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화가들의 영화는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중요한 거고 그들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속에서 작품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 저 작품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그 작품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 환경에 대한 구조에 대한 그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좀 얘기가 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하지 않은 것을 한번 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은 아직은 저도 자신은 없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그런 실험적 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원의 조직이 단순히 자원 객체 하나하나를 매트릭스에 분류하여 집어넣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원들을 연구 수집한 그 과정 속에서의 환경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그 구조화 속에서 자원들을 어떻게 상대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로 매직합니다. 감사합니다.